안녕하세요. 역사문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생생역사 토크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답사는 한국중앙학연구원 장서각의 주영화 관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인 우리 근대 음식에 담긴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교수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세국 정책을 조선시대 때 폈으니까요. 그래서 개항을 이제 하면서부터 우리한테는 이제 근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중명전의 건물 자체도 조선식 건물이 아니죠, 그죠? 결국은 이제 고종 황제가 개항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이제 외교관들하고 같이 외교 관계를 맺게 되고, 1905년 가을에 여기에서 고종 황제가 최초로 서양인 여성과 식사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근대의 음식 문화의 어떤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이제 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조선 왕실의 황제께서 여기 그 서양인 여성분들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교수님. 여기서 먹은 음식에 대한 기록은, 만난 기록도 사실은 우리 쪽에는 아주 간단하게 남아있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종 때 들어와서는 남아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관장으로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이렇게 두루마리 한지에다가 메뉴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자셨던 거, 잔치가 있을 때 누가 자셨던 메뉴판이 쭉 있는데, 그런 메뉴판과 굉장히 유사한 메뉴판이 뉴욕 공립도서관에 이 1905년 가을에 앨리스 루스벨트라고 하는 당시의 루스벨트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앞선 대통령이에요. 같은 동명인데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이 와서 전심 때 이 중명전의 2층에서 고종 황제하고 그 다음에 앨리스 루즈벨트 여성하고 황태자까지 불러서 세 분이 식사를 했는데, 그 메뉴판에는 조선식에 이게 한지에 적힌 게 아니고 서양식 메뉴판이에요. 서양식 메뉴판이고, 제일 가운데 위에는 대한제국이잖아요. 대한제국은 이제 문장이라는 게 있었죠. 이화문으로 금박 문장을 받고 한자로 식단 왼쪽,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메뉴가 길게 쭉 써 있는 메뉴가 두 줄로 써 있어요. 그게 이제 뉴욕 공립도서관에 있는데 그 아카이빙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뒷면에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앨리스 루즈벨트가 쓴 것 같은데, 그 영어로 이렇게 황제와 함께 식사를 했다 하면서 조선의 황제가 외국인 여성과 식사를 같이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 메뉴, 그 다음에 그 사건, 사연들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1905년 9월 20일 날 전심 때 이 고종 황제가 앨리스 루즈벨트하고 그 다음에 황태자하고 같이 와서 아마도 원탁 식탁을 놓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뉴판에서 보면은 어떤 음식이 들어갔냐면, 제일 오른쪽부터 봐야 되는데 열구자탕 아세요? 뭔지? 열구자탕 한자로 써져 있는데 열자는 입을 즐겁게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구자는 입구자, 입을 즐겁게 하는 탕이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골동면이라고 있어요. 골동면. 어떤 음식일까요? 골동 하면은 오래된 거. 오래된 면. 골동이라는 한자는 오래된 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마구 섞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골동면 가지고 이제 작년에 덕수궁에 있는 이제 연구팀들하고 같이 여러 조선 호텔에 있는 조리사들하고 해서 이렇게 골동면이 어땠을까, 이 음식들을 다 재현을 하면서 골동면을 했는데, 비빔면 그러면 지금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매콤. 서울 음식의 핵심은 담백하다, 단박하다고 합니다. 왕실의 음식은 더욱더
단박해서 간이 거의 안 되어 있으면서도 맛있는 이것이 서울 사대부 그다음에 왕실과 황실의 간이에요. 아주 고급스러운 건데 그것이니까 당연히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막 벌겋고 매운 비빔면은 아니겠죠, 그죠? 자, 지금부터 한번 비빔면이 어땠는지 골동면의 정체를 한번 찾아러 가봅시다. 골동면의 모습이 조금 다르죠, 그죠? 자, 이게 이 보면은 그죠? 요사이 비빔면이라고 했는데 고춧가루 없죠, 그죠? 고춧가루 없이 그냥 만들었는데 한번 이미영 셰프가 만드는 법 간단하게 비비름 빼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면은 메밀면 80%를 사용한 거고요. 왜 80%를 사용했냐면 저희는 거의 문헌을 기본 바탕으로 해갖고 사용을 했는데 거기 문헌에 거의 5대1로 사용했다는 문헌이 있어서 저희는 80%를 사용해서 이제 했고, 그리고 여기 알쌈을 이제 만드는데 지단이 요게 알쌈을 만들면 거기 모양이 손톱 모양으로 해서 가위로 이렇게 송편 모양으로 빚었다고 잘라냈고, 고기는 채하고 알쌈 동그란 완자식으로 해갖고 재현했습니다. 중명전에서 이제 그 현장만 봤는데, 그죠? 네. 메뉴판도 받고 왔는데, 이제, 골동면이 이렇게 차려졌습니다. 요 그릇은 이제, 그릇은 이제 새로 만든 것이긴 한데, 모양은, 대한제국에서의 황실에서 사용했던 그릇하고 똑같아요. 여기 이하문이 있죠, 그죠? 네. 문장이 그릇이 있죠. 자, 뚜껑을 열어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멋진데요? 생각했던 기대하고 좀 다른 색깔이지만은, 그죠? 정확하게 115년 전 가을에, 네. 그죠? 중명전에서 고종 황제가 앨리스 루즈벨트하고 같이 먹었던 골동면입니다. 자, 맛을 한번 볼까요? 교수님 어떻게 먹어야 되죠? 젓가락으로. 네네네. 근데 이 고명 하나하나가 고명 하나하나가 너무 정성껏 만들어졌고 이것도 완전히 뭐 미니어처 달걀 같아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정성이 손톱 모양이라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자, 맛을 볼까요? 네. 솔직한 심정. 맛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네. 각자가 그냥 진짜 아무 맛 처음에는 안 느껴지는데 약간 그 아까 말씀하신 담백하다는 단박하고 담백하고. 딱 그 표현이 딱 정말 적당한 것 같아요. 요즘 음식의 그 일반적인 고추장으로 식초로 버무린 비빔면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매운 거 못 먹었을 때 할머니가 간장과 참기름으로 소면을 비벼줬던 그 추억도 생각이 나고 되게 깊고 또 슴슴한 그런 맛이 있어서 진짜 맛있는데요? 저는 셰프님이 너무 맛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5그릇은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그다음에 이제 식민지 시기 가장 인기 있던 한식은 어디 가서 먹어야 될까요? 맛있는 한식은 가장 고급스럽고 기방. 예. 기색이 나오는 한정식 집을 요새 없죠, 그죠?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지방에 기색이 나와서 이게 판소리를 하고 하는 이제 집이 있었어요. 한정식 집이라고 하기 전에 요리집이라고 불렀죠. 조선 요리옥 혹은 요리집이란 게 생긴 것은 조선시대가 아니고 이렇게 개항을 하고 나서 19세기 말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선의 원래 전통의 맥락이 없는 거죠. 지금 동아일보 자리죠, 그죠? 네. 옛날 동아일보 건물이 지금 남아있죠, 그죠? 저 위치에 명월관이라고 하는 조선 요리옥으로 유치부로서는 처음에 2층짜리 건물로 세워서 처음에 1904년도에 오픈한 데, 보통 백과사전에는 1908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하다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1919년 김이 독립선언을 했던 장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명월관은 여기가 아니고 명월관 분점 인사동에 있는데요. 이완용이가 살았던 집이기도 해요. 거기를 사서 태화관이라고 하고 명월관이 너무 잘 되니까 분점을 차린 거예요. 2호점, 요사이 같은 2호점을 차렸는데 여기는 1호점이에요. 1호점인데 1904년도에 차린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보통은 이제 안순환이라고 해요. 아주 근대적인 지식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집은 가난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일본 요리역을 보고 그 다음에 조선 요리역이 좀 조그마니까 그걸 제대로 규모 있게 해가지고 차리고 자기가 왕실에서 일했던 숙수 남자 주방장들을 스카우트하고 이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영가 그리고 이제 기생들을 불러서 일본식으로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악기도 연주하면서 요리역을 만든 게 명월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월관을 만들고서 이 양반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글을 써놓기를 조선이 근대가 이제 서양화가 됐는데 서울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할 공간이 없다. 많이 모이면은 거의 50명에서 60명, 80명까지 한 방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80년대에 있었던 식당 중국집 같은 경우에 여닫이 문이 있다가 그걸 다 분해하면은 큰 방이 되죠. 터가지고 그런 식의 일본식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이 적으면은 방 한 칸, 그리고 이제 손님이 많으면은 그걸 열어서 하니까 1층은 그냥 테이블이고 2층에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에서 큰 연회가 일어나서 결혼식 피로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출판 기념회 아니면 공식적인 그 회합도 하고 이게 식사가 목적이 아니고 모이는 곳으로 해서 이 명월관이 있다가 1918년에 불이 나요. 불이 나는 이유가 그 한 구석의 2층 방에 조그만 방에 돈 많은 젊은 남자가 기생하고 같이 동거를 하면서 거기서 한 달 이상을 보냈는데 겨울에 숯으로 불을 떼다가 불이 나서 다 타버려요. 타버리고 그래서 1919년도에는 2호점 태화관이 명월관 분점 명월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거죠. 그리고 여기를 다시 또 건물을 지어요. 2층 3층 벽돌집으로 지었는데 1919년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안순환은 식당을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김이 독립선언 33인한테.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다운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아일보에다가 팔은 거예요. 그리고 1920년에 동아일보가 여기를 다시 신축 공사를 해가지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지금 남아있는 저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고 와서 이제 이 근처에 서울에 조선 요리옥이 곳곳에 생겼고 그 다음에 지방마다 큰 도시들이 이제 근대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도시에는 꼭 조선 요리옥이 존재했고 그다음에 조선 요리옥만 있는 게 일본 요리옥도 있고 1층은 홀이고 2층은 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쭉 시대를 거치면서 별로 부정적으로 보이는 60년, 70년대에 기생집이 되고 뭐 이렇게 됐다가 한정식이라고 하는 오롯이 기생이 안 나오고 한국 음식을 정해진 메뉴로 판매하는 한정식 집들이 지금에 존재하게 된 거죠. 서울에는 종묘, 성균관 각 그 주위에 지금 같은 구청 같은 오부가 있어서 각 지역마다 다 또 제사를 모시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요 관청마다 또 제사를 모시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소고기는 손을 마음대로 못 잡는다고 했지만은 그런 제사용 소는 마음대로 잡을 수 있었죠. 관청에서. 그러면 이제 살코기들은 다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이 가지고 가고 도살했던 백정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부산물들을 가지고 이제 주로 뭘 만들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설렁탕의 재료가 뭐예요? 뼈가 주 재료죠. 원래는 요새는 고기 사태고기하고 다 이어서 끓이지만은 뼈를 고안해서 끓으니까 뽀얀 국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설렁탕 집은 중간중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개항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이제 근대적인 음식점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음식점에서 만들어 먹었던 게 설렁탕이에요. 그래서 이 설렁탕은
일종의 패스트푸드죠. 다 준비해놨다가 손님이 오면은 밥 넣고 위에 부어서 토렴해서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끼니를 빨리 때우고 일할 사람들한테 필요했던 식민지기에 가장 유행했던 서울에서 대표적인 메뉴가 설렁탕이었다. 아, 근데 교수님, 우리는 보통 설렁탕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설농탕 돼 있거든요. 네. 여기 왜 그럴까요? 설렁탕은 설렁탕, 성농단 뭐 이렇게 해서 세종 때 농사를 시작할 때 벼농사를 먼저 왕이 이제 와서 시범을 보이는 곳이 선농단이죠. 그래서 선농단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온 음식이다. 원나라 관습기였던 고려말 때. 그래서 네네. 그때는 몽골 음식은 슈류슈류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설렁탕하고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설렁탕이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설렁탕의 말은 생긴 모습이 백설 같잖아요. 뽀얗고 그 다음에 먹을 때 설렁설렁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토룡을 해서 밥을 꼭꼭 안 씻고 설렁설렁해서 먹어야 된다고 해서 설렁탕이라고도 불러서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설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설마다 담겨 있는 이 음식의 유래 배경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서울의 청계천입니다. 네.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 않아요? 청계천은 이제 세계적인 명소가 됐잖아요. 네.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이 근처가 각종 천이 북쪽에서 흘러내려와 청계천에 다 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람이 비가 장마가 지면은 근처에 범람이 많이 져가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동네고 관청이 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빈 공간에 일본인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요 남쪽 을지로부터 지금의 태계로 남산 밑에 있는 필동까지 자기의 거주지를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일본인 거리는 남쪽, 네. 청계천을 동서를 기준으로 북쪽은 조선인 거리. 그래서 그만큼 분리되어 있었으니까 북쪽에는 조선 음식점이 쫙 있었고 네. 남쪽에는 일본 가게부터 일본 식품을 파는 가게가 쫙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계천은 지금하고 달리 일본인 거주지와 조선인 거주지를 나누고 일본 음식과 조선 음식을 나누는 중요한 동서의 경계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죠? 명동이죠. 저 앞에 서 있는 건물이 지금은 한국은행 본점이죠, 그죠? 네. 옛날 구본점입니다. 실제로 뒤에 사무실이 이제 신점이 있고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은행이었죠. 네. 그죠? 조선은행이 있으니까 여기는 금융가였겠죠, 그죠? 네. 그리고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겠죠. 지금 요 맞은편에 서 있는 저 백화점 자리에는 일본에 있는 백화점이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거리가 이제 메인 거리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떤 마을마다 본정이란 말을 써요. 네. 메인 스트리트를.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혼마치인데 혼마치가 이제 중심에 있어서 아마도 이제 일제시대 엽서, 사진 엽서 보시면은 그 여기 간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양쪽에 막 일본 말들이 쫙 있고 일본이 걸어다니잖아요. 여기가 가게가 쫙 일본인 중심의 가게가 있었고 그 중에 뭐 중국인들 가게도 있고 조선 사람들 가게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일본인 거리가 있었고 여기서 식재료가 유통되는 중심지면서도 공산품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중심부터 그까지는 다 일본인들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일본 음식도 많았는데 일본인들이 또 가장 중시했던 게 뭐냐면은 화양절충 요리라는 게 있어요. 예. 화자는 이제 뭐 좋아한다 할 때 화자인데요. 그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뜻합니다. 화, 그 다음에 양, 양은 서양을 뜻하겠죠. 일본과 서양의 요리를 섞었다, 절충했다는 게 맛은 일본 맛인데 그럼 일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일본식 간장을 사용하든지 일본식 맛을 내는 기본을 깔고 그 다음에 모양은 서양 음식.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소바? 말고 1970년대까지도 8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의 양식당에 가면은 먹는 거 돈가스. 네, 맞습니다. 돈까츠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원래는 프랑스의 송아지 고기를 가지고 튀겨낸 커틀릿이라는 요리인데 그걸 이제 돼지고기로 좀 싸게 바꾸고 튀김옷을
밀가루로 만든 빵가루로 입히고 그걸 기름에 튀겨내서 만든 거죠. 돈은 돼지돈자예요. 똑같아요. 가스는 튀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돈가스 같은 게 대표적으로 화양절충 요리. 그죠? 그런 화양절충 요리를 식민지기에 조선 사람들은 다 서양 음식인 줄 알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서양을 배웠던 시기라서 지금 불행하게도 식민지 시기에 일본을 통해서 서양 음식을 조선인들이 이제 아주 일부의 계층들이 소비하기 시작한 시기가 식민지 시기다.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이 혼마치. 일본식 과자로서 우리는 그냥 일본식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죠? 천안 가면 먹는 빵, 호두 과자, 경주 가면 먹는 빵, 황남빵. 전부 다 일본인이 서양빵하고 일본식 팥을 집어였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든 일본식 화양절충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일본인 음식점도 굉장히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장 인기 있었던 혹시 음식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 당시에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뭐 우동에다가 스시나 이런 류는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주 드문 케이스고 인천에서 가져오는 거고 우동하고 소바는 아주 아까 우리가 한번 골롱면하고 똑같이 메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바가 인기 있었고요. 주로 가장 좋아했던 것은 일본의 공산품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일본 가든지 시중에 살 수 있는데 캐러멜, 일본 캐러멜, 모리나가 캐러멜은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먹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여쭤보고 모리나가 캐러멜을 모르시면 아 우리 집은 잘 못 살았구나. 하지만 친일 분자는 아니었구나. 이런 막 농담이지만도 그러니까 그런 류의 식품들이 많이 소비됐죠. 예, 여기 뒤에는 이제 필동면옥이라고 해방 이후에 가장 오래된 평양식 냉면과 그다음에 만두를 파는 그런 집입니다. 요 북쪽에 오장동에 가면은 또 이제 냉면 평양식 냉면집하고 그다음에 한경도식 냉면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얼지면옥 그 북쪽에는 그다음에 평양면옥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요 지역이 이제 면옥집은 면옥이라는 것은 평양에서 만두와 냉면을 파는 집들. 그다음에 개성 스타일에서는 만두를 편수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편수를 파는 집들이 이제 주로 해방 이후에 일본인 거주 지역에 들어와서 북한 분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형성된 그런 북한 스타일의 만두와 냉면집이 많은 동네로 자리를 잡은 거죠. 네, 여기는 필동 뒤에 있는 남산입니다. 남산의 입구. 남산은 저 꼭대기는 저기 있죠, 그죠? 일본인들이 이제 요 앞에 보이는 필동에 많이 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인들이 이제 대거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까 일본인들이 영사관 자리를 어디에 둘까라고 하다가 이제 남산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동 요 제일 높은 지역에다가 이제 영사관을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이 자연스럽게 여기 모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조선 통감부,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면서는 여기서부터 지금 광화문까지, 경복궁까지 쫙 장악을 하게 되고, 아까 우리 청계천 봤잖아요. 청계천 남쪽에 이 비어있는 이런 가난했던 조선 선비들이 살았던 동네를 선비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이제 거주 지역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1945년 가을, 겨울부터 이제 일본인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38설이 그어졌죠. 그렇죠. 평양하고 북쪽에 부자들은 북한 정권하고 러시아 군인, 소련 군인들 들어오니까 이게 공산화될 거라고 믿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평양에 굉장히 큰 기독교 교회가 남쪽 서울로 이동을 하죠. 38선은 그때는 그냥 통과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평안도나 한경도의 부자들이 먼저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보니까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근데 소유권은 이제 저기 두고 간 적산 가옥인데 소유권은 미군정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이 크면은
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온 분들은 부자였어요. 식민지 시기에 공업이 발달한 곳은 평양이었거든요. 그렇죠. 남쪽은 농사지역이었기 네, 때문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돈을 가지고 대저택을 사서 필동 이때에 거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고향 음식들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네. 북한 분들이. 네, 그죠? 고향 음식, 평양냉면 가지고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항영도 분들이 그 뒤에 들어와서 오장동이라는 데 있는 항영도식 냉면집도 냉면. 들어서게 네, 되고 네, 그래서 네. 여기가 장충동까지 북한 출신 분들이 쫙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시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유명했던 냉면집과 그 다음에 만두를 팔거든요. 그걸 면옥이라고 불러요. 면이라고 하는 한자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면옥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방금 봤던 필동 면옥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을지 면옥, 뭐 평양 면옥, 장충동에 있는 이제 항영도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조그맣게 족발하고 빈대떡 하다가 장충체육관에서 운동선수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나오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족발집으로 더 크게 해서 그 장충동부터 필동까지가 이제 북한 분들이 이주한 북한 음식점의 거리가 된 거죠. 그게 필동의 음식의 역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근대 음식에 담긴 역사 이야기를 주제로 주영학 교수님과 함께 답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리 근대 음식에 관련된 숨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교수님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서울은 굉장히 복잡하고 뭐 21세기의 세계적인 도시로 메트로폴리스죠. 하지만 이 서울 아래 곳곳에 강북 지역에 역사에 담겨 있는 음식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오늘 아셨죠, 그죠? 오늘 할 이야기는 조그만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사실은 이제 서울에 걸어 다니다 보면은 이 200년, 300년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그런 음식의 고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은 다음에도 또 좋은 답사. 그냥 먹방 보고 식당만 찾아가시지 마시고 그 지역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시면은 음식이라고 하는 맛이 더욱더 포개진 역사의 시간축이 맛을 더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5회는 어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주제로 남해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회에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